자, 177페이지의 접대비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 접대비는 일단 증빙이 있느냐 없느냐로 먼저 따져야 되죠. 증빙이 없는 접대비는 그냥 인정 안 해줍니다. 대표자 상여로 가버리고요. 적격 증빙이냐 아니면 일반 증빙이냐에 따라서 거래 건당 10,000원, 경조금은 200,000원 초과분인 경우에는 송금 불산이 기타 사회출, 건당 10,000원, 경조금 200,000원 이하분과 법인카드 등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도 계산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우리 접대비로 보는 것과 안 보는 거에서 178페이지에 좀 보셔야 되는데, 보시면 그 위에 동그라미 1번에 접대비로 보는 경우에 랍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 이를 대송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접대비로 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실무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특수관계 여부에 불문하고 거래처에서 발생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에는 대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불가피하게 포기한다. 요거는 이제 입증의 문제가 나오겠죠. 입증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대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179페이지에 3번에 신용카드 등 수취 의무 면제 접대비, 거래처 매출 포기, 사정 약정이 없거나 특정 거래처에 대해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접대비로 보겠다라는 거죠.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적요번호 1번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 지출로서 그 대가를 금융회사에 송금해 준 경우, 우리 명절 때 보면 이제 그 농산물을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농장으로부터 직접 구매해서 거래처에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송금 내역서만 있으면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적격증빙 수치로 봐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81페이지에 접대비에 대한 전표 입력 시의 주의사항에서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적요번호, 가능하면 접대비는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하실 때 접대비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적요번호로 모든 걸 다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요번호는 1번부터 11번 뭐 여러 가지 적요가 나오죠. 그죠? 적요가 12번까지 굉장히 많은 적요가 나오는데 이 부분 빨간색은 고정 적요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6번 일반 경조사비 있죠. 일반 경조사비도 빨간색으로는 안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정 적요처럼 사용이 됩니다. 20만 원 기준으로 다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접대비는 적요 부분은 수정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계정 과목 적요 코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정리한다라고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접대비 조정문서에서 작성하게 되면 한도 초과나 이런 부분들 세무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자, 185페이지에 재고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재고자산과 관련되는 부분, 유가증권과 관련되는 부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재고자산과 유가증권은 평가손실, 평가이익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고자산은 인정받으려면 유일하게 저가법으로 신고가 돼 있어야 됩니다. 저가법으로 신고돼 있어야만이 시가로 평가한 금액, 평가손실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 못 받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법인 계산하실 때 그 손익을 맞추기 위해서 재고자산을 갖고 손익을 조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재고자산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원래 세금 많이 내니까 재고자산을 미리 좀 원가로 좀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정리하고 나면 재고자산 금액이 줄어들겠죠. 줄어들면 그 다음 연도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대책이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가능하면 실제 재고자산 금액 기준으로
모든 걸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 요즘은 이제 세무조사나 이런 쪽 나오게 되면 재고자산을 확인하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과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87페이지에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 유가증권 평가는 일반적으로 거의 하지 않는데,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 건설공제조합의 출자 자수를 납입해 놓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들이 계속 변동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손익을 계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가 손익 계상을 하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본 쪽에 보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해서 쪽에 보면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실, 평가 이익 금액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회계 처리 내용 보면 매도 가능 정권하고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익으로 해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무 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입금 산입과 송금 산입, 송금 산입과 입금 산입이 동시에 나오는 그러한 세무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는 세무 조정을 안 해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지만 그 세법상의 자본 또는 유보 금액의 잔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187페이지 5번에 파손, 부패 등에 따른 평가 손실, 재고자산의 파손, 부패 그 밖의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이 있을 때는 기타 재고자산과 구분해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결산 조정입니다. 결산 조정. 결산 조정으로 반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89페이지에 그 사례 문제에서 제가 매도 가능 정권 평가 손실에 대한 부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하고 아닌 경우에 대한 세무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거 참고로 좀 봐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92페이지에 외화자산 등에 대한 평가 차손익 조정. 자, 외화자산 등의 평가 차손익 조정. 이 부분은 법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율 변동이 급격하게 많이 움직이는 편이죠.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과거에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평가해라 라고 했다가 97년도에 IMF 터지면서 환율이 2,000원대로 800원에서 2,000원대로 폭등하는 바람에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평가하지 마라 라고 했다가 평가 안 하는 방법으로 가니까 기업회계하고 자꾸 모순이 생기니까 일정 기간 지난 후에는 이제는 환율이 안정됐다라고 보고 평가해라라고 했죠. 평가하다가 2008년도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오면서 또 환율이 폭등하는 바람에 또 한바탕 또 기업체들이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거는 법으로 해라 마라 할 사항이 아니다. 기업에다가 맡기자라고 해갖고 기업에서 알아서 해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단 평가하기로 했으면 계속해야 된다. 라고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회사들이 평가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기업회계하고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는 법을 개정해서 평가하는 걸로 했다면 5년 동안은 계속 적용해라.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는 할 건지 말 건지를 다시 평가해라. 다시 선택해라 라고 해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평가하는 회사도 있고 안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좀 귀찮으면 안 하는 걸로 모든 걸 전부 다 교통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관리하는 회사에 10개를 관리하는데 9개는 안 하는 걸로 해놔놓고 하나만 하는 걸로 해놔놓으면 이제 막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아예 통일을 하시든가 해서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 교재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는 화폐 가치의 변동과 관계없이 자산 부채 금액이 계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자산 부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구 읽어보면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100% 맞는 내용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평가 대상 자산을 구분한다면 관련되는 계정 과목이 소멸할 때 상대방 계정 과목이 현금이나 예금으로 오는 계정 과목들은 화폐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화 외상 매출금 차변에 있다가 대변에서 회수하면 차변에 오는 게 뭐가 옵니까? 예금이나 현금이 오죠. 화폐성입니다. 외화 차입금 차입금 부채가 대변에 있다가 차변에서 감소하면 대변에는 현금이나 예금이 나가야 되죠. 화폐성입니다.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차변에 있다가 대변으로 가면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매출원가가 옵니다. 그래서 비화폐성입니다. 비화폐성. 선수금은 부채죠. 부채 계정이 대변에 있다가 차변에 오면 대변에 뭐가 옵니까? 선수금이 소멸하면 상대방 계정 과목은 뭘로 오죠? 일반적으로 매출이 옵니다. 매출. 그래서 비화폐성입니다. 선거금이 감소하면 상대방 계정 과목은 재고자산으로 옵니다. 그래서 비화폐성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형태로 구분을 하시면 웬만한 계정 과목들은 화폐성인지 비화폐성인지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가증권이나 사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별도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구분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193페이지에 평가 방법 및 적용 환율. 금융회사 이외의 법인 1번은 평가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평가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거나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해달라라는 부분이고요. 계속 적용해달라. 5년 동안 적용한다. 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에 외화자산 부채 평가에 관한 특례. 자, 2010년도에 발생된 외상 매출금이 아직도 회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와갖고 우리는 외화자산에 대해서 평가해야 되겠다. 평가하겠다라고 하면 2010년도에 발생된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적용하는 시점이 언제부터 평가를 할 거냐 하는 겁니다. 2010년도에 있는 장부가액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거냐 하는 건데 그렇게 평가하면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한꺼번에 평가차손익이 당해연도에 귀속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5년 1월 1일 바로 전날 환율, 직전 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한 금액하고 당해연도 환율하고 비교해서 적용합니다. 그 내용을 특례에다가 적어놨습니다. 평가 방법을 최초로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취득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신고 방법을 최초로 적용할 때 원화 기장액은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 매매 기준율 등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화자산 부채, 외화자산 등에 대한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작성할 때 외화 금액 찾아내는 거는 뭐 쉽게 찾아낼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장부가액이 있습니다. 적용환율과 원화 금액에 해서 장부가액이 나오는데 이 장부가액의 의미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 의미가 195페이지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동그라미 4번 장부가액은 기말 재무상태표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손익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연말 환율을 적용해서 평가한 그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기 전 금액. 왜냐하면 그 금액하고
세법상 평가 금액하고 해야 세법상 평가 손익이 나올 거고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하고 차익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4번에 나오는 평가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97페이지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부분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불러오기 버튼을 통해서 자료를 불러오게 되면 대부분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에 대한 자료만 불러줘 옵니다. 자료만 불러줘 오는데 여러분들이 세무조정상으로 많이 반영을 시켜 놓는 것 중에 하나가 잡손실 계정에 뭐 과태료나 이런 거 많이 갖다 넣어 놓죠. 그 부분 세무조정 하려면 그 내용을 또 봐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잡손실 계정 과목을 통으로 그냥 송금, 물산, 기타 사유출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내용을 사실은 보셔야 됩니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에 과목 추가란에 가서 잡손실이나 법인세라든가 이런 부분, 법인세는 표준손익 계산서에서 세무조정했다라고 하면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지워버리시면 되고 잡손실을 등록해서 불러오기를 하면 잡손실과 관련되는 계정 과목에 대한 내용들도 자동으로 불려줘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꺼번에 세무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계정별 원장을 별도로 안 보고 세무조정을 해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조금 편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99페이지에 양갈로 3번에 송금으로 인정되는 벌금, 과태료, 사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는 지체상금, 국외에서 외국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가액과 추징금, 뭐 이런 부분들, 산재보험료 연체금, 단순한 납부 지연에 대한 연체이자 이런 부분을 말합니다. 전기요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 가산금, 법인카드 납부 늦게 해서 연체로 붙은 거, 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송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세무조정하는 내용들 좀 분석해보면 연체료에 연자만 들어가 있으면 송금 불산입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세무조정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연체료는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페이지에 승급비용 명세서. 자, 승급비용 명세서는 대표적인 게 보험료죠. 자동차 보험료. 보험료 기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기간 계산. 어떻게 기간 계산할 거냐 하는 부분들인데 일자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죠. 일자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 승급비용 명세서 작성할 때 보시면 여기에 불러오기를 누르게 되면 요걸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202페이지에 제가 요 등록하는 부분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뭐냐면 우리 자동차 보험료가 지출이 되면 지출되는 시점에서 회계 처리할 때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거나 아니면 승급 비용으로 자산 잡아놓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그죠?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라고 하면 계정 과목, 그 회계 처리한 계정 과목 그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승급 비용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계정 과목은 승급 비용으로 둘 다 잡으시면 됩니다. 둘 다 잡는데 계정 구분은 이 부분은 이제 보험료냐 이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의미고요. 마지막에 금액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급액이냐 승급 비용이냐 하는 부분인데 보험료로 처리한 거는 지급액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으로 표시하시면 되고 승급 비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2번 승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승급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새로 불러오기를 해서 보게 되면 승급 비용으로 잡아놓은 금액 1,500만 원. 그 다음에 지급액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 600만 원이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201페이지에 회계 처리한 내용입니다. 그죠? 지급액이라고 하는 거는 보험료로 바로 비용 처리한 거고요. 승급 비용으로 1,500 잡혀 있는 건 자산 처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에 이제 기간 계산해서 날짜를 입력하면 지급액하고 세무조정 금액들이 자동으로 딱 반영이 되어서 세무조정 금액이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무관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급이자와 관련해서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요. 수령자 불분명 채권, 증권, 이자 할인액 인정 못 받습니다. 근데 1번하고 2번은 사실은 이건 세무조정으로도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전부 다 대표자 상여로 다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3번 건설자금이자 원가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비용 처리할 수 없습니다. 4번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가지급금이 있다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이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범위가 나옵니다. 범위가 206페이지에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송금 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범위. 자, 이 부분은 좀 신경 쓰셔 보셔야 되는데, 송금 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미지급이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융통음 할인료. 융통음이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인해서 주고받는 음이죠. 대가로 주고받는 음. 그거는 받을 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받을 음은 상업음이라고 하죠. 받을 음, 지급음은 상업음이고, 상업음의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 적용 안 합니다. 융통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그냥 돈 빌려주고 받을 때 그냥 돈 빌려주기가, 그러니까 일종의 차용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을 한 장 적어주고, 음을 한 장 발행해주고, 그걸로 돈 빌려준 증거로 쓰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자 비용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금융리스료에 포함된 지급이자, 전환사채 지급이자, 수출금융 명목의 지급이자,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이런 부분들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대상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요. 송금불산입 제외 대상 지급이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이 부분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회사에 지급이자 나간 부분들이 있으면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있는지 물어보시면 상당한 회사들은 이 이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을 때 이 이자 이자 제외하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가지급금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업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여금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개정과목에 가지급금을 개정과목에 가지급금 사용할 수도 있지만 단기 대여금이나 다른 개정과목을 성격 부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08페이지에 인정이자율 적수 어떻게 계산하냐는 건데, 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 대여 시점의 차입금 잔액 총액분에 자금 대여 시점의 각각의 차입금 잔액 곱하기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의 합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상에 이 내용만 제대로 반영하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자동으로 다 계산돼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입력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당좌대출 이자율은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사용할 수 없거나 한 경우에 당좌대출 이자율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6.9%로 되어 있고요. 6.9%로 되어 있고, 지금 시행규칙으로 개정안이 나온 거는 4.6%로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낮아지는 거는 2015년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년도부터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09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포함해서 3년은 적용해야 됩니다. 3년은. 가중평균이 유리하다 싶어갖고 바꾸고 싶어도 당좌대출 이자율로 갔다라고 하면 3년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요 기간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 잘못 봐갖고 당좌대출 이자율로 했다가 바로 가중평균으로 돌아갔다. 그런 경우에 그 세무서에서 요거 갖고 문제 삼는 경우들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고요.